감히 종놈의 자식 주제에 어사화를 꽂고 왔느냐? 장원급제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젊은이 앞에서 한 양반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 청년은 단돈단량의 종으로 팔려가던 아이였습니다. 과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다닥다닥 붙은 초가집들 사이에서도 가장 낡고 가장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에는 이영이 반쯤 뜯겨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집 앞에 9살 난 사내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도준이라 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얼굴은 여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볼은 홀쭉하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새까맣고 또렷한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맑았지요. 마치 이 아이의 눈 속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아침 일찍부터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오갔습니다. 작은 손이 새빨개지도록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도준아. 집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어머니. 도준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총총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시옵니까? 괜찮다. 너는 밥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라곤 쭉 한 그릇뿐이었고 도준은 그것마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준아, 오늘은 서당에 가지 않았느냐?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도준의 9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준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약재를 파는 장사꾼이 이따금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푼이라도 깎아 어머니 드릴 약을 구해볼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스님 한 분이 길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삿갓은 저만치 굴러가 있었고 집시는 떨어져 발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발등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고는 못 본 척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사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놈의 중이 또 술을 마신 게지. 또 다른 안악은 아이 손을 끌며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에이, 구경하지 마라.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도준은 달려가 스님의 등을 받쳤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어디가 편찮으시옵니까?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야,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느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도준은 집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기력을 차렸습니다. 고맙구나. 이 늙은 몸이 먼 길을 오다 기운이 빠졌구나. 어디까지 가시옵니까? 순천 땅까지 가야 한다. 아직도 멀었지.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좁고 낡았지만 빈 방이 있사옵니다. 스님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아비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 몸으로 이 늙은이를 거두겠다는 것이냐? 어르신께서 길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준을 올려다보다가 그 맑은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도준은 스님께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쌀이 부족해 죽을 끓였고 반찬이라곤 김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변변찮은 것이라 민망했지만 스님은 감사히 드셨습니다. 어머니도 반가운 손님이 왔다며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이보다 따뜻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상을 물리고 난 뒤 스님은 도준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이리 앉거라. 도준은 스님 앞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스님은 도준의 눈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눈 속에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나를 도왔느냐?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냐?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수 없어서 도운 것입니다. 스님은 빙긋 웃었습니다. 아이야, 한 가지 말해주마. 스님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도준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라. 스님은 그날 밤 묵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도준이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방에 지팡이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도준은 지팡이를 마루 귀퉁이에 세워두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약 지를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도준의 아버지 박진사는 원래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진사에 그쳤지만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논밭도 제법 있었고 집도 반듯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그를 가르치는 일을 즐겼고 가난한 집에는 양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양반은 진사가 아니라 정승감이야. 그런데 도준이 6살 되던 해 여름 박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이면 낫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사에게는 달수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최달수 아버지가 다른 형의 아우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랐기에 성도 달랐지만 어릴 때부터 형 집에 드나들며 자랐습니다. 박진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굽실거리며 도움을 받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이따금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박진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죽자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형이 죽은 지 이래도 안 되어 달수는 박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씨 이제 혼자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키겠소? 내가 대신 관리해드리리다. 박씨 부인은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남편 없이 어린 아이와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달수의 말에 그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달수는 조금씩 박진사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논문서 하나, 반문서 하나. 박씨 부인은 그를 잘 몰랐기에 달수가 내미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요, 이것은 관에 올리는 서류요 하며 속였습니다. 도준이 7살 되던 해 박씨 집 논밭의 절반이 이미 달수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8살 되던 해 남은 절반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9살이 된 그해 가을, 달수는 집마저 뺏으려 들었습니다. 최달수는 4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왔고 얼굴은 번들번들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다니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항상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최서방이 박진사 집 재산을 다 빼앗았대. 형수한테 도장을 찍게 해서 문서를 만들었다는구먼. 아이고,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그럴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일세. 나쁜 놈이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두었습니다. 돈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워 삶았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감히 달수에게 맞서겠습니까? 도준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달수 삼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수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달수가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복수를 다짐하거나 이를 악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어머니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날은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 도준은 하루를 버텼습니다. 도준이 가끔 다니던 서당의 훈장 이서방은 도준을 각별히 여겼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훈장 이서방은 남원에서 태어나 평생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재주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지만 도준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준아, 오늘은 천자문을 얼마나 외웠느냐? 다 외웠습니다. 나? 훈장은 믿지 못한다는 듯 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봐라. 도준은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입을 벌렸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서당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한번 보면 다 외운다는구먼. 우리 아버지는 천자문을 한 달 걸렸다는데. 훈장은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아이다. 내 아버지도 학문이 깊은 분이셨다만 너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겠구나. 도준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훈장도 도준도 달수가 꾸미고 있는 일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박씨 부인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와도 약값이 없어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심부름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몇 푼을 받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어머니 약을 지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해도 동전 서너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약 한 첩을 지으면 밥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준이 애를 써도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장 이서방이 어느 날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어머니 약은 구하고 있느냐? 예,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고을원님 댁에 의원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실력이 좋은 의원이라는구나. 한번 모셔가봐라. 약값이 많이 들겠지요. 그렇겠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력 좋은 의원을 모셔가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도준이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의원 한 번 모셔오기도 부족했습니다. 도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은 어머니 방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도준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귀퉁이에 세워둔 스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최달수가 찾아왔습니다. 뒤에 건장한 사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수씨 나왔소? 박씨 부인이 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달수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달수는 씩 웃으며 마루에 올랐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형수씨, 다름이 아니라 이 집 문서 때문에 왔소이다. 집 문서? 이 집도 이제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오래전에 형수씨가 도장을 찍으셨잖토.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내가 찍은 건 뭐가 뭔지 모르고 찍으셨겠지요. 허. 달수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니 형수씨는 이제 나가셔야겠소.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시오. 달수야.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콜록. 어머니. 도준이 달려와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아이도 말이요. 달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사 형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제 재산도 없고 집도 없으니 먹고 살 방법이 없지 않토. 내가 좋은데 보내줄 것이요. 도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좋은 대란이요? 달수는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글 좀 읽을 줄 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양 가는 장사꾼이 똑똑한 아이를 찾고 있으니 거기 보내주겠다. 그것은 종으로 파는 것이요. 달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집 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 뒤에 두 사내는 팔짱을 끼고 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그게 무슨 소리냐.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사댁 자식을 종으로 판다는 것이냐. 진사댁 자식이라고요? 허. 달수는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없으면 그게 무슨 진사댁이요. 형수씨도 약 지어먹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요. 이 아이 팔면 단량은 드리리다. 그 돈으로 약이라도 지어 드시오. 달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달 보름 안으로 결정하시오. 그 안에 결정 못하시면 빈 몸으로 쫓겨나실 것이요. 달수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저놈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예. 우리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자. 응?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달수의 말을 안 듣겠다 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날로 깊어가는데 약값은 없었습니다. 달수가 말한 단약, 그것이면 어머니가 한 해는 좋게 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도주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팔리면 어머니는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주는 훈장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못된 놈이 결국 그 짓까지 하는구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훈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어 서서 말했습니다. 도준아, 절대 안 된다. 종으로 팔려가면 내 인생이 끝난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훈장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고을원님께 호소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달수 그놈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관에 고발할 수 있다. 어머니가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고 찍으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훈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으니 관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팔리면 파이 분양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가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도준아, 저는 괜찮습니다. 종으로 가더라도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훈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훈장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준아, 내가 팔려가더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라. 글 읽는 것을 놓지 마라. 예, 선생님.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아이다. 반드시. 그로부터 며칠 후 도준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다가 도준을 보고는 애써 웃었습니다. 도준아,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도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 몇 개 없어져 있었습니다. 팔아서 약을 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도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무슨 소리냐? 제가 달수 삼촌 말대로 하겠습니다. 안 된다. 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려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어머니. 도준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이대로 계시면 어머니가 먼저 가실까 봐 두렵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준아, 파이 분양이면 어머니가 겨우내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달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수씨, 생각해 보셨소? 박씨 부인은 이불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준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삼촌. 달수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달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철이 들었구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건? 팔려가는 주제의 조건이라니. 도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량을 어머니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집에서 사시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팔려가는 동안만이라도. 달수는 한동안 도준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지 뭐. 어차피 아이 하나 팔아 이득을 보는 판에 조건 하나쯤 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준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준아, 안 된다. 제발. 어머니,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도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루 귀퉁이에 세워둔 스님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지팡이가 뭐가 중요하냐. 가져가. 도준은 지팡이를 손에 쥐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틈에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꾹 참은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크게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9살 소년 박도준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준을 산 사람은 달수가 말한 한양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을 산 사람은 전주 이씨 가문의 이광헌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진사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50줄이었고 흰 수염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를 하면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본래 벼슬길에 나아가려다 뜻을 접고 고향 근처의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주 있는 아이가 신분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달수에게서 도준을 사들이던 날, 이 진사는 도준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박도준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9이옵니다.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천자문은 외우고 있사옵니다. 동몽선습도 반은 배웠습니다. 이 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마을 서당에서 이 서방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이 진사는 달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 삽니다. 달수는 얼씨구나 하며 단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진사의 집은 남원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산 아래 고즈넉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도준은 이 진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사의 아내 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인상이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하오. 예. 강씨 부인은 도준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냐? 처음으로 누군가가 밥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도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서 오너라. 이진사 댁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도준은 하인들이 자는 행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랑채였지만 도준의 눈에는 너무 넓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불이 두꺼웠습니다. 그날 밤 이진사가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도준아. 예.
너는 종으로 팔려왔지만 나는 너를 종으로 쓸 생각이 없다. 도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글을 함께 읽을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글을 배우고 나는 너에게서 젊음을 배우겠다. 저는 종이옵니다. 종이라도 사람이다. 사람이면 배울 수 있다. 이 진사의 말이 도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나와 함께 글을 읽자. 예. 도준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 진사와 도준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진사는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진사가 보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단량을 받아 약을 지어 먹고 있다 했습니다. 차도는 더디지만 당장은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도준은 혼자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 어머니, 반드시. 해가 바뀌었습니다. 도준이 이진사 댁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도준의 재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구절도 되짚어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글을 지어내는데 그 솜씨가 20살 선비 못지 않았습니다. 도준아. 어느 날 이 진사가 진지한 얼굴로 도준을 불렀습니다. 예, 나리.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과거를 보게 했을 텐데.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깝다. 참으로 아깝구나.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아직 어립니다. 지금은 배우겠습니다. 이 진사는 도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도준의 공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병서도 읽었습니다. 역사서도 읽었습니다. 이 진사가 가진 책이라면 무엇이든 읽었습니다. 이 진사는 단순히 읽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해한 것을 다시 자신의 말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부족하면 또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 속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논어를 읽다가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도준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뜻이옵니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준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배움이 쌓일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더 잘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진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허, 그래, 맞다. 내가 나보다 더 잘 이해했구나. 도준이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진사가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도준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옵니다. 어느 것이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뼈와 살을 힘들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 진사는 잠시 도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도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혹시 그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다. 그것이다. 도준이 11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도준에게 처음으로 직접 글을 짓게 했습니다. 이번 제목은 봄비다. 마음껏 지어라. 도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끝 빗방울을 바라보시던 어머니. 그 손이 얼마나 가늘었던가. 도주는 써내려갔습니다. 봄비는 내리되 소리 없고 대지는 마시되 티 없구나. 은혜는 깊되 드러남 없고 어머니 손길은 봄비와 같아라. 이진사는 시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예, 선생님. 이 시는 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것이냐? 예. 이진사는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코가 붉어졌습니다. 좋은 시다. 아주 좋다. 강씨 부인도 이 시를 읽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쓰다니. 강씨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나는 어찌 되려는지. 종아이가 쓴 시에 눈물이 나려 하니. 그날 이후로 이진사는 도준의 시를 함지박에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진사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에서 온 나이든 선비였습니다. 이진사의 옛 벗이라 했습니다. 광원이 오랜만일세. 어서 오게. 잘 지냈는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준은 차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진사의 벗이 도준의 뒷모습을 보고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광원이 저 아이가 누군가? 종으로 들인 아이일세. 종? 벗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는 종이 아닐세. 무슨 소린가? 나는 관상을 좀 보거든. 저 아이 눈빛을 보게. 눈 안에 불꽃이 살아있지 않은가? 저런 눈을 가진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되는 법일세. 이진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쩌겠는가. 신분이 종이니 언젠가 방법이 생길 것이네. 두 사람의 대화를 마루 밖에서 듣던 도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준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진사 댁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사 집에서 반나절 거리에 사는 허참봉이라는 자였습니다. 배가 잔뜩 나왔고 눈이 작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재산 있는 집에 꼬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진사 날이 오랜만이오이다. 무슨 일이요? 이진사는 허참봉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갑지 않은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은 의식하지 않는 듯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날이 댁에 총명한 종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떻겠어? 후하게 값을 쳐드리리다. 이진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팔지 않소. 허허, 나리. 종 하나 아끼실 것까지야. 가시오. 이진사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허참봉은 머쓱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사가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낮에 허참봉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이진사는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웠느냐? 조금요.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재산으로만 보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재산이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제자다. 도준은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오늘부터 나를 나리라 부르지 마라. 선생님이라 불러라. 도준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선생님. 도준이 14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이진사 댁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진사는 그날 도준을 불러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한 모금 정도는 괜찮다. 도준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았습니다. 도준아. 예, 선생님.
이 진사가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저 매화 같다고 생각한다. 겨울 내내 버티다가 가장 추운 시절이 끝날 때 꽃을 피우지. 고난이 깊을수록 피어나는 꽃이 더욱 향기롭다. 도주는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진사는 도준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흰 꽃잎이 살랑 흩날렸습니다. 도준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진사의 집에 친구들이 여럿 찾아왔습니다. 모두 글을 읽고 학문을 논하는 선비들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뜻밖에도 도준을 그 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이 아이의 글 읽는 솜씨를 한번 보시오. 손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종아이를 이 자리에? 읽어라, 도준아. 도준은 차분하게 논어 한 편을 외웠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 도준은 막힘없이 풀이했습니다. 손님 중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그 해석은 틀렸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해설에 따르면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산 선생의 해설은 기존 해설과 다르게 군자를 단순히 신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수련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두 해설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다. 손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보느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는 말.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릇은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사옵니다. 밥그릇에는 밥을 담고 물그릇에는 물을 담지요. 하지만 군자는 어떤 쓰임에도 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종이란 말인가? 이 아이가 종이라는 것이 아깝구먼. 이 진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선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광헌, 자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 진사는 도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네. 도준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진사의 집에서 도준의 명성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좋지 않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준이 16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앉아라. 도준은 공손히 앉았습니다. 이 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아본 것이 있다. 예, 선생님. 내 아버지 박진사는 살아 계실 적에 집안 종들의 이름을 적어둔 문서를 남기셨다. 그 문서에 내 이름이 없다. 도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진사 댁은 원래 종이 없었다. 즉, 너는 애초에 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수 그놈이 종문서를 만들어 너를 팔아넘긴 것이다. 위조 문서로. 도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만 있으면 너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진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종을 부린 적이 없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여러 명에게 받아두었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다. 이것만 관에 제출하면 너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 도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어머니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진사가 손을 들어 도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도준아,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달수 그놈은 지금 이 마을에서 제법 새를 키우고 있다. 관아에도 손을 써뒀다는 소문이 있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진사는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과거 시험이다. 도준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너는 과거를 볼 자격이 생긴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너 몰래. 이 진사는 함지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도준이 쓴 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의 글들이다. 내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이 썼던 글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쓴 시부터 어제 쓴 글까지 모두 이 진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이 진사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이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장 구조를 완성했다. 이 시는 어른이 써도 좋을 글이다. 이 아이의 생각이 점점 깊어진다. 도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진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이 풀리고 나면 바로 과거 준비를 시작하자. 나는 네가 장원 급제할 것이라고 믿는다. 도준에게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기를 이루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말을 몰고 오는 사람이 누굴까? 말발굽 소리는 이진사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광원 날이 계십니까? 관에서 나왔습니다. 관에서. 도준은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진사가 나왔습니다. 웬일이요? 말에서 내린 자들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광원은 들으라. 고발이 접수되었소. 고발이라니? 이광원이 박진사 댁 종문서를 위조하여 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고발이요. 이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준은 서서히 알아챘습니다. 달수였습니다. 달수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려 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듣고 먼저 역공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오히려 종문서를 위조한 자는 최달수요. 그에 대한 증명은 관에서 하시오.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이 진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따라가지요. 이 진사는 집으로 들어와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아. 선생님, 이것은 달수 놈이 안다. 이 진사는 차분했습니다. 내 문서들을 잘 보관해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선생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 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면 오히려 내가 위험해진다. 달수 그놈이 노리는 것은 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도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온다. 이 진사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관리들이 이 진사를 말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도준은 빗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씨 부인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아. 예.
선생님은 괜찮으시겠지요? 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달수는 이진사에 대한 고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이진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진사가 남의 종을 불법으로 가로챘대. 종에게 그를 가르쳐 영모를 도모한다는 소문도 있대. 영모라니. 영모라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진사의 친구들 중에 발걸음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 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게 그 종아이래. 영모에 이용당하는 거래. 불쌍하기도 하지. 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모라니. 이 진사가 영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도준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달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 진사를 증언해줄 사람들에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집에 종이 없었다고 증언해주기로 했던 마을 노인 2명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어.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노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달수가 뒤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이 마을에 뿌리를 뻗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주는 훈장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서방은 아직 남원의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서방은 도준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준아, 많이 컸구나. 도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달수 그놈이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냐.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박진사 댁에 원래 종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이서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아. 예. 이 선생도 달수 그놈에게 협박을 받았다. 도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뭔가를 빌미로 잡겠다고 했다. 증언하면 박씨 부인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서방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이 선생은 겁이 났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아끼던 훈장 선생님도 달수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달수의 힘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 진사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종을 불법으로 거두어 영모를 준비했다는 추가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인까지 나왔다 했습니다. 달수가 돈으로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도주는 강씨 부인 몰래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준아. 도준이 거기 있느냐. 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달수는 도준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오, 많이 컸구나. 허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겠냐. 이 진사 그놈은 이제 끝났다. 영모제로 몰렸으니 살기도 힘들겠지. 그러니 내가 다시 내 밑으로 와야지 않겠느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달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놈이. 달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선택할 것이 없다. 너는 내 종이다. 당장 따라와. 종문서는 위조입니다. 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진사 댁에는 원래 종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만든 문서는 위조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수의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달수가 손짓하자 하인 넷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도준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하하. 달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진실이 밥 먹여주더냐. 이 세상에서 힘이 진실이다. 달수는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감히 들어서는 자는 내가 직접 관에 고발할 것이요. 달수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달수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도준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달수가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도준은 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서 가거라. 도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길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달수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려느냐. 어머니께 가는 길이요. 나리가 막으라 하셨다. 도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달수는 도준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인질처럼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 진사 댁에 또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가 관에서 신문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습니다. 도준은 강씨 부인을 부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수 때문이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이 진사가 관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몸이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걸음도 불안정했습니다. 관에서 신문을 받으며 많이 고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진사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약을 다렸습니다. 도준은 이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 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준아. 예. 내가 오늘 관에서 서명을 했다. 무슨 서명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종문서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다는 서명이다. 도준은 숨이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하다. 나는 결국. 이 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빌미로 잡았다. 내가 이 진사댁에 있는 한 너의 신분 문제로 계속 나를 공격하겠다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 진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해치겠다 했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다시 달수의 종이 되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이 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준아, 용서해다오.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생님,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달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6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준아, 이제 따라와. 도준은 이 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진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도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준아, 미안하다. 아닙니다, 부인. 도준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스님이 두고 간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진사 댁에 올 때부터 내내 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달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팡이는 왜 들고 오느냐? 버려라. 안 됩니다. 달수는 잠시 도준을 바라보다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도준은 이진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진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도준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였습니다. 잊지 마라. 도준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달수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달수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전에 박진사의 것이었던 논밭으로 쌓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인도 많았습니다. 달수는 도준을 행랑채 가장 구석진 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킬 것이다. 달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준은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쓰러져 계셨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달수 같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스님의 지팡이. 9살 때 굶주린 노승을 집에 모셔드렸던 그날.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반짝이던 눈. 그리고 그 목소리.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도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 달수 그놈이 양반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그의 가치가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어머니를 위해 살았습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사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피어나는 꽃이 더욱 향기롭다. 매화는 가장 추운 시절이 지나야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추운 시절이라면 꽃이 필 때가 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맨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논어의 구절들을, 맹자의 가르침들을, 이 진사가 밤마다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글자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달수가 방에 들어섰다가 도준의 모습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부터 마당 청소다. 예. 도준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달수는 도준의 눈을 보다가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 눈은 꺾이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뭘 보느냐? 아무것도요. 달수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습니다. 도준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달수 집의 마당을 쓸면서 달수 집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달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달수 집 하인들 중 누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달수 집 서랍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달수가 서재를 나오다가 실수로 서랍을 열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문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 재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도준이 찾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원본 종문서와 달수가 위조한 종문서 2장이 모두 그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준은 눈을 빛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달수집 하인들 중 가장 눈빛이 맑은 자를 찾아냈습니다. 막동이라는 20살짜리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도준은 막동이와 마당에서 단 둘이 있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막동이 형. 막동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나리가 평소에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지요? 그야 뭐. 막동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왜? 무슨 생각이냐? 도준은 막동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이 집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 막동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도 원래 종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빚을 지는 바람에 이 집에 팔려왔지.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 나리가 박진사 댁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알고 있어? 막동이는 긴장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알고 있군요. 막동이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는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 서재 서랍에 문서가 있어.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게만 해주시오. 나는 거짓 문서와 진짜 문서를 직접 비교해서 관해 증거를 가져갈 것이요. 그것이 들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들키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형도 자유롭게 해드리겠어. 막동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두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함께 하시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도준아, 반드시 성공해라. 사흘 후 달수가 마을 잔치에 나가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약속대로 서재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도준은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 종적부, 그리고 달수가 위조한 종문서. 두 문서의 필체와 인장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종적부에는 어디에도 도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조 종문서에는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준은 두 문서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도준은 막동이에게 눈짓했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가야 한다. 나리가 돌아오기 전에. 알았다. 문은 내가 잠글 테니 어서 가라. 도준은 달수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진사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들어서자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준아. 선생님, 제가 찾았습니다. 도준은 품 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진사는 두 문서를 비교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선생님, 이제 관에 가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고을원님이 아니다. 이진사가 말했습니다. 한양이다. 이 사건은 암행어사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을원님은 달수에게 이미 매수당했을 것이다.
한양까지는 먼 길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진사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친구 박어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는 지금 이 지방을 순시 중이다. 이틀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도준은 편지와 문서를 함께 품었습니다. 이 진사는 도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도준은 이 진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밤새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이진사의 친구 박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나이가 40 남짓이었고 눈이 예리하고 말이 간결했습니다. 이진사와는 젊은 시절부터 벗이었다 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박도준이냐? 예. 이광원 진사가 편지에 썼구나. 이 아이는 반드시 믿을 수 있다고. 박어사는 두 문서를 번갈아 보다가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다. 종적부에 이름이 없고 인장도 다르다. 예. 달수라는 자,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로구나. 재산 강탈, 문서, 위조, 불법 인신매매, 관리 매수. 박어사는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용기 있게 이것을 가져왔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로는 힘들다. 이 사건을 크게 처리하려면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마침 며칠 후 전라도 관찰사가 남원을 순시한다. 그 자리에서 고발하자. 예. 그 전에 한 가지. 박어사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과거를 볼 생각이 있느냐? 예. 이광원 진사의 편지에도 그 말이 있었다. 이 아이를 꼭 시험 보게 해달라고. 도준은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진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맞았다. 다음 달 전주에서 별시가 열린다. 종 신분이 풀린다면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도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전라도 관찰사의 순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원 관아에는 고을 원님을 비롯하여 관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마을 유지들도 참석했습니다. 달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근엄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어사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달수는 박어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박어사는 관찰사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관찰사 대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발을 접수해 주십시오. 관찰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고을의 최달수라는 자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달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져오너라. 박어사가 손짓하자 뒤에서 도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달수는 도준을 보고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놈이. 도준은 달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박도준이라 하옵니다. 전라도 남원 땅 고인 박진사의 자식이옵니다. 박진사의 자식이라 했느냐? 관찰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대감, 여기 두 가지 문서를 올리겠사옵니다. 도준은 품에서 문서 2장을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받아 살폈습니다. 하나는 박진사 댁의 종적부이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에도 소인의 이름이 없사옵니다.
즉 소인은 애초에 종이 아니었사옵니다. 관찰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문서는? 저 최달수가 위조한 종문서이옵니다. 소인을 종으로 팔기 위해 만든 가짜 문서이옵니다. 관찰사가 두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인장이 달랐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종이의 연대도 달랐습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달수. 달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예, 대감. 이 두 문서에 대해 해명하라. 달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굴렸습니다. 대감,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종적부라는 것은 저 아이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조작이라 했느냐? 예, 저 아이가 이광헌이라는 자와 손을 잡고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도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광헌 진사댁에는 박 진사댁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사옵니다. 박 진사댁에는 원래 종이 없었다는 내용이옵니다. 박 어사가 진술서 묶음을 관찰사에게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받아 살폈습니다. 서너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증인들이옵니다. 달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대감. 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달수는 이광헌 진사를 역모로 고발하면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였사옵니다. 그 증인 중 한 명은 이미 박 어사께 자수하여 자백한 상태이옵니다. 박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옆에 서 있던 측근 중 하나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이놈이 배신을. 최달수. 관찰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달수가 움찔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관리들이 달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달수는 버둥거렸습니다. 놓아라. 나를 누가 잡느냐. 내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힘있는 줄 알고. 닥쳐라. 관찰사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찰사는 고을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 당신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고을 원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달수에게 돈을 받고 이 진사의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대감. 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시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담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달수가 잡혔대. 역시 하늘이 알고 있었구먼. 그 아이가 직접 증거를 가져왔다는구먼. 세상에 어린 것이 그 일을 해냈단 말이야. 달수의 죄목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사댁 재산 강탈. 박씨 부인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논밭과 집을 가로챔. 아들 박도준을 종으로 만들기 위한 문서 위조. 인신매매. 증인 협박. 관리 매수. 거짓 고발로 이광헌 진사 모함. 달수는 모든 죄목이 읽혀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달수의 측근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힘을 잃자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달수는 재산 강탈과 문서 위조, 인신매매, 관리 매수의 죄목으로 엄히 처벌할 것이요. 관찰사의 선언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관아 밖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더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인과응보지 인과응보. 관찰사는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 예, 대감. 내 종 신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해제한다.
너는 자유인이다. 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유인. 9살 때부터 7회를 기다려온 그 말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달수가 빼앗은 박진사 댁 재산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논밭과 집은 박씨 모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도주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또 한편 달수는 즉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고 반쯤 거동이 힘들어진 몸으로 거리로 내쳐졌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높던 자였습니다. 마당에 하인이 6이었던 자였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어제까지 달수 앞에서 굽실거리던 자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형의 자식을 종으로 팔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박 어사의 주선으로 도주는 전주 별시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몸이 회복되는 중에도 도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준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된다. 예, 선생님. 나는 네가 반드시 될 것을 안다. 시험장은 전주 성안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유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먹을 갈고 붓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중에서 가장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양반 자제가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요? 전라도 남원에서 온 박도준이라 합니다. 박도준? 들어본 적 없소만. 도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장에서 도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진사가 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으로 살아온 7해, 배움을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 달수집 마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밤마다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쓰던 그 시간들, 그것이 고스란히 글이 되었습니다. 도주는 쉬지 않고 써 내려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원. 박도준의 이름이 첫 번째로 불렸습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 양반집 자제인가? 남원 출신이라 하던데. 그 소식이 남원까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아이가 장원이라니. 단돈 단량에 팔려갔던 아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 도준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주 별시에서 장원한 도준의 글은 한양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한양 대과에도 응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시험장에는 전국 8도에서 수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준은 누더기는 아니었지만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양반 자제가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요? 전라도에서 온 박도준이라 합니다. 박도준? 전주 별시 장원이 그대요? 예, 그래요.
나도 들었어.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이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며 말이 많죠. 앞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도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 이틀 뒤 도주는 한양 대과에서도 장원 급제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전주 별시에 이어 대과까지 장원. 그것도 이름도 없던 전라도 출신이. 임금께서도 그 이름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원급제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젊은 어사 박도준이 남원 땅을 밟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수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최달수에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서방 훈장까지 관아 마당에 모였습니다. 관아 앞에 최달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번들번들하던 살이 빠져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감히 종놈의 자식 주제에 어사화를 꽂고 왔느냐. 달수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주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달수가 멈추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압니다. 달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주는 달수를 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보이는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건강을 많이 회복해 있었습니다. 논밭을 돌려받은 뒤로 걱정 없이 살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주는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도준아.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9살의 단돈 단양에 팔려가던 그날 이후 7해가 지나 도주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사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 앞 감나무에는 새빨간 감이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날, 어머니 곁에서 물동이를 들던 그날, 굶주리면서도 스님을 집에 들인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으로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감나무 아래에서 도주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진사는 남원에 내려와 도준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진사가 먼저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예, 선생님. 멀지 않았다고 했지. 예, 선생님. 도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도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물을 준 것뿐이다. 씨앗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장 추운 시절을 버텨낸 매화가 꽃을 피우듯 도주는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단돈 단양의 종으로 팔려갔던 아이가 장원급제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했습니다. 달수는 화려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탐욕으로 살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생을 마쳤습니다. 도주는 보잘것없는 처지로 시작했지만 효심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것이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